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윤석열 일당이 자행한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을 달성한 국민들을 향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오늘 토요일 특별판에서는 김갑수 선생님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정말로 저는 오랜만에 뵙는데 그러네요. 그간의 근황이 어땠는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궁금할 것 같습니다. 뭐, 어, 사실 연초 5월쯤에 뭐 약간 구설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큰 수술을 2번이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그래갖고, 그냥 이제 활동을 접자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 모두가 아마 역사 정치 드라마 출연자 기분으로 살았을걸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상대적으로 현실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사람으로 지내는 편이긴 했는데, 한시도 잠시도 이 전국 돌아가는 거에 관심을 뗄 수가 없더군요. 네. 아무래도 사실은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매블쇼에서 나오셔 가지고 뭐 김세론 배우와 이제 김수현 배우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네. 혹시 정리된 생각이 있다면은 좀 듣고 싶습니다. 정리가 안 되더군요. 왜냐면 가끔 세상에서 내 의견이 안 받아들여질 때 그럴 땐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혼자 생각 혹은 글에다 써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관계에 대해서 나는 그게 뭐가 문제냐 했다가 엄청 반감을 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또 빠득빠득 주장하기보다는 공공의 영역에서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만 얘기를 하고 네. 그분에 대해서 내가 좀 과도했거나 너무 자기 그 정말 주관적인 상념을 강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후회되고 그래요. 네. 그리고 최욱 씨한테 무엇보다 미안하죠. 프로그램에 굉장히 좀 해를 끼친 그런 꼴이 돼 갖고 그래서 아주 유감없이 그때 그날로 바로 퇴장을 해서 뭐 그렇다고 관계가 나빠진 건 아니고 그대로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은 같이 이제 방송을 오래 하셨던 허재무 씨도 사실은 방송에서 페이드아웃을 하는 바람에 나 때문에 네. 날라갔어. 그런 생각하는 분도 있었을 텐데 KBS 때도 그때도 또 좀 이 세상에서 덜 시끄러웠지만 제가 부적절한 말을 해서 이재호 장관이랑 같이 했는데 이재호 네. 장관이 "아니 자네나 날라가지 왜 같이 날라가나." 동반으로 또 이렇게 예예예. 네. 가끔 그런 일을 전 겪었어요. 아니 저는 이번에 선생님 만나게 되면서 과거에 쓰였던 글들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그중에서 2023년 12월 7일에 국제신문에 이런 글을 기고하셨습니다. 제목은 이재명 대표께 첫 문장은 예언 따위를 믿는 편이 아니지만 윤석열 정권의 조기 퇴진 가능성이 언급될 만큼 흉흉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문장이 현실이 됐죠. 그때는 무슨 계엄 같은 걸 떠올린 건 전혀 아니고요. 이대로는 이 국가 사회가 이게 용납이 될 수 없는 범위까지 이 정권이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 조기 퇴진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그때 진지하게 했었고요. 뭐 모두가 느꼈겠지만 그리고 지금 지난 1년 동안 여러 특검 조사 과정에서 봤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행태로 어 정권을 유지를 했어요. 근데 그게 가만 보면 이 한국의 절반의 진실이 윤석열 정권을 통해 드러난 것 같아요. 첨단 고도 사회로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교육 수준이 높은 그런 사회로 한국이 정교하게 돌아갈 것 같지만 네. 반면에 어떤 부문을 슬쩍슬쩍 보면 진짜 엉터리 같은 옛날 후진국 시절에 뭐 대장 하나가 뭐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냥 벌어지고 온갖 비위 부정이 난무하고 이런 면이 있는데 그 절반의 한국을 그냥 그대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아 정말로 그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게 지난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그래서 사상 초유의 계엄 상황을 선포했고 윤석열이 자멸의 길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목도하면 선생님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어 저는 그 계엄 선포를 들었던 그 순간을 못 잊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험 때문에 그런 건데 이후에 펼쳐질 그림이 쫙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독재 국가가 된 이후에 어 뭐 보자마자 이건 명확히 친위 음. 쿠데타인데 그게 실패할 리는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인제 군 중심으로 군사 통치로 이루어지면서 그냥 입법, 사법, 행정을 한 손에 거머쥔 독재자의 손에 마구 유린되면서 한국 경제의 외환 다 빠져나가고 그냥 끔찍한 그림이 쫙 펼쳐지는데 파노라마처럼. 네. 잠깐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덜덜 제가 그 계엄 선포를 들은 날부터 40 몇 시간을 잠을 못 잤더라고. 너무 긴장이 돼 갖고 1 초도 못 자겠는 거예요. 그 체험이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굉장히 많은 게 밝혀졌잖아요. 근데 그 너무 겁먹었던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도 이제 최악의 상황은 피하기는 했지만은 1 년이 순탄치가 않았고, 특히나 인제 윤석열이 구속 취소되는 과정이라든가 헌재의 결정이 굉장히 지연되는 부분들이 국민들을 걱정하게 했었는데, 그래도 그 국면마다 국민들이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유튜브라는 매체가 없었다면 과연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아니 저도 그 얘기를 하리라 하고 왔다가 쪼금 들춰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해서 또 얘기하기가 민망한데 박찬욱 감독이 인터뷰한 내용 아 있잖아요. 그러니깐요. 네. 제일 좋아하는 매체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비위 다루는 유튜브 영상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박찬욱이 대단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나 나나 우리 다 똑같은 똑같구나. 심정이었구나. 네. 구교영이랑 최욱이랑 김어준이랑 뭐 등등이랑 같이 울고 웃고 힘들어하고 좌절했다가 또 힘을 얻었다가 이걸 모두가 함께하고 있구나를 박찬욱 씨의 그 얘기에서 그냥 확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장삼이사. 네. 아니 최욱 앵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개 수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우리 그 감독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유튜브 채널을 봤다고 말을 안 하니까 "하루 안에 통보해 달라. 내 거 봤다고." 요렇게까지 말을 하기도 하던데, 여간 우리 국민들이 많은 위로와 공감을 받은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엄 1 년이 됐지만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1심 선고조차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내란이 아직 진압되지 않았다고 모두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 요인은 이제 사법부 때문이고 그 돌이켜 보면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조희대 씨 경우는 대법원장으로서 명확히 편향된 정치 개입을 했던 거고 파기환송은 정치행위였단 말이에요. 대선을 앞두고요, 예.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탄압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면 이건 모두의 보편 상식으로 사임을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우리 그냥 외국 예도 필요 없어. 우리 전통적인 사회 관행으로 보더라도 대법원장이 그 정도 모습이었다면 사퇴하는 거예요. 근데 뻔연히 자리를 지키네. 그리고 이후에 재판 과정을 보면 그래서 어디까지를 짚어야 될지는 모르지만 음. 내란의 핵심은 물론 윤석열이고 군을 동원했죠. 그러나 내란을 가능하게 했던 그 배후 세력에 과연 법관들을 빼놓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법관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조희대 라인, 음. 검찰과 이 사법부 이 두 덩어리가 윤석열의 뒤를 바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니었던가. 그리고 이들이 그냥 물러서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무슨 짓을 한 번은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건데 그건 뭐 오늘 후반부에 잠깐 네, 얘기를 했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어요. 저희 차분히 이제 이재명 정부 6 개월을 이제 돌아보려고 하는데, 여하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한 이후에도 순탄치 않은 일들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떤 제언을 좀 해 주고 싶으십니까? 뭐 순탄치 않았다는 얘기부터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실적이나 놀라운 어 성과들, 실력 이런 걸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해서 어떻게 흘러갈까 보다 '아 저 사람 손에 많은 것이 좌우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많이 줬는데 무엇보다 저는 '이재명은 무엇인가?' 누구가 아니라 '이재명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예. 왜냐면 때로는 역사에서 어떤 존재는 그 시대의 배경들, 그를 뒷받침하는 광범위한 세력들에 의해서 한 시대가 만들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개인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 정부라는 거는 윤석열로 인해서 흩어졌던 국정을 바로잡아서 모든 걸 정상화하는 과정 거기에 그칠 수가 없는 거구나.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다고 한다면은 뭔가 인제 그 뭔가 '새로운 사회로의 변혁을 예고하는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선생님은. 그게 이재명 정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옛날 얘기는 이제 가능하면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두 차례의 도약의 경험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박정희 때 중화학공업을 통해서 중화학 제조 국가로 대변신을 하는, 아무리 독재를 하건 뭐 문제가 많았어도 하여간 제조 국가로의 대변신 된 거는 우리 역사의 큰 이제 분기점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디지털 전환기에 IT 산업 육성이라는 걸로 또 한 번의 시대를 만든 이제 김대중이라는 존재가 있었죠. 김대중은 이제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또 하나 탈냉전이라는 한반도 평화 정책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하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디지털 시대를 개화시킨 그런, 그러니까 큰 역사의 봉우리를 만든 그런 존재들이고, 그 이후에 특히 이 토건 세력이 중심이 된 이명박서부터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까지는 상당한 정도의 정책이 내지는 심하면 퇴행기였던 것 같아요. 한 20년 가까이가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한 시기인데, 그러니까 1차, 2차의 두 차례 도약에 이어서 아마도 세 번째, 3차 도약을 맡아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그 합니다. 3차 도약이라는 말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 중에 가장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은 그 해외 순방 자리였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힘이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실은 인제 해외 무대에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한국 스스로를 강대국이 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발화를 그 대통령의 입에서 본 적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예.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논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3차 도약이라고 그러면 군비를 좀 더 강화하고 수출을 좀 더 하고 뭐 AI 산업을 좀 더 하고 북극 항로를 개척해서, 그러니까 경제적 비전으로 이렇게 뭐 커가는 그런 걸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그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거기서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3차 도약이라는 건 한국인의 관점의 변화, 그것을 내면화하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한 두어 번 이렇게 아쉬운 표정과 함께 흘린 말이 그거예요. "나라의 힘이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 바로 직결되는 말을 김민석 총리가 그러니깐요. 네. 총리 되기 전후에 바로 그 시기에 그 상공회의소 연설도 있고 몇몇 연설에서 그런 요지의 발언을 해서 제가 인상적으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그게 뭐냐면 "우리도 최초로 강대국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 제국의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요지의 표현을 해요. 이건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일본의 식민 침탈을 당했기 때문에 제국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항상 새우등, 그러니까 고래 사이에 끼어 있는 새우등으로서 우리의 생존 전략을 위해서 이렇게 저저저 헤쳐나가야지, 이 생각을 늘 하도록 우리는 강요받아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선진국 시민이 됐다까지는 인식에 도달했어요. 선진국 꼬레비쯤 되죠. 경제력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문화적 역량도 그렇고. 근데 강대국적 인식을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인식이죠. 국제사회 우리 편의를 위한 위상,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자기 이 선택권을 많이 갖는 그런 거죠. 그럼 뭐가 강대국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냉전 이후에 미국 일극 체제가 이젠 깨졌구나를 트럼프 집권 이후에 완벽히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그 전서부터 그게 조짐이 컸는데, 이제 분명히 본 거는 미중 이제 양강 체제로 30년 내지 50년 내지 상당한 기간 갈 것 뭐 명확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다음에 힘을 가진 나라가 결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이런 어 그
적어도 음. 미 중에 영향은 받으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가들. 아, 최소한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그런 국가.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미국과의 안보 동맹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떤 목소리를 낸다는 게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정부 시기를 거쳐 나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소리들이 하나하나 국제사회에 관철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박근혜 때는 중국하고 가까워지느라고 전승절 참여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죄가 됐는지 미국에서 찍어 누르니까 네. 실제로 정부에서는 몹시 하기 싫었으나 사드 배치를 그냥 전격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 배경이 뭐예요? 안 그러면 주한미군 뺄 거야. 이 협박이 너무나 무서웠던 거죠. 지금 주한미군 철수 협박 들어옵니까? 아니죠. 하나도 없죠. 네. 왜 안 들어온지 아세요? 아, 왜 안 들어오는지 예. 아마도 트럼프라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에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네. 이건 제가 보기에 그냥 그런 음. 거니까 과학적으로 이제 검증된 건 아닌데 이재명 정부가 사인을 여러 번 줬어요. 갈 테면 가라. 갈 테면 가라예요. 왜냐하면 잘 따져 보니까 나간다고 우리 나라 망하는 거 아니고 북한에 맥히는 거 아니고 여러 가지 대비가 스스로 있었거든.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나라의 힘이 좀 더 강해지고 자주적이고 강대국의 관점, 제국의 논리를 관철하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저도 이제 곱씹어 보면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자주국방이라는 단어가 한번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전작권을 환수하지 못했고, 예. 그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전 대통령도 실제로 자주적인 국방을 갖추기를 굉장히 바랬지만은 마지막에는 미국한테 덜미가 잡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시대를 초월한 자주성, 쉽게 얘기하면 시대를 초월한 자율성을 이재명 정부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걸 할 때가 됐는데 깨닫지 못하는 수가 많은 거죠. 자기 자신이 변화가 왔을 때 자기는 내가 50살이 돼서 늙었는데 여전히 30대인 줄 알고 그런 수 많잖아요. 네. 한국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힘과 뭐 여러 가지 어, 그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는데 우리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목표, 그러니까 제3의 도약을 위해서 제가 말하는 우리 내부적으로 경제나 뭐 여러 가지를 잘한다는 못지않게 하여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자체가 변화되는 시기가 우리는 제가 생각하는 제3차 도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따른 대비를 해가는 과정이 네. 아닌가. 아니, 저 역시도 그런 물적 조건이 무르익었다고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사실 우린 지금까지 인제 미국과 협상을 만약에 한다고 지금 관세 협상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일본이 하면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되는 줄 알았다는 게 전 정부들이었는데, 그럼요. 이재명 정부는 보란 듯이 일본과 다른 협상을 해냈거든요. 훨씬 더 유리한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다른 위상이 우리에게 생기고 있구나. 다른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부속 국가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나 그렇죠. 유럽은. 네. 그러니까 일본이 뭐 이렇게 선택을 하면 한국은 그냥 무조건 거기 따라와야 되는 따라가는 거죠, 걸로 원래. 그런 거 하나하나 깨 나가는 거죠. 독자적으로 깨 나가는 거죠. 특히 이제 중국 관계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중국 관계를 배제하고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 더 앞으로 가는 데는 뭐 대단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중 관계를 미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우리가 그 미중의 그늘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잠재 의식이 있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강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나 비전이나 뭔가 정책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상들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해 왔겠지만은 우리 선생님만이 생각하는 강대국이 되는 방법, 조건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강대국이 되는 방법과 조건을요. 사회과학자나 뭐 정치학자, 역사학자, 경제학자들이 자기 전공에 입각해서 쭉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모든 것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상한 얘기를 네. 해도 될까요? 아, 좋습니다.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용서가 될까요?
용서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런 주제가 안 되기 때문에 모두가 바라실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한국이 세 번째 도약을 해야 되고 강대국적 관점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한 여러 조건이 마련돼 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 하는 건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임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의 많은 사례를 보는데 정말 5년 단기적으로 깔짝깔짝 건드려 놓고 또 딴 사람한테 넘어가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상당한 정도의 연속성을 갖고 가령 외교부 장관이 한 10년 하는 그런 나라로 단기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독재의 장기 집권 그 두려움 때문에 맞아요. 5년 네. 단임을 만들었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이제 5년 단임보다는 4년 중임제를 합시다라는 얘기는 국힘을 포함해서 무르익은 얘기예요. 아마 이재명 정부 후반부쯤에 그에 따른 이제 이 안이 마련돼서 국민 투표를 할 거예요. 국민 투표가 뭐냐고. 국민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선택지에서 왜 현역 대통령은 빼야 된다는 무슨 하늘의 명령이 있나? 어떤 헌법적 절대적 뭐가 있나? 그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법 요새 이재명 정부 이전 이제 그 윤석열 때부터는 모든 게 법해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디 그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국민의 선택에 맡긴다고 하면 공화정의 제도를 바꾸면서 그 제도를 바꾸는 주역인 대통령도 선택지에 넣어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정 자체가 그 현역 대통령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투표해서 의견을 물어본다는 그럼요. 것도 아니고 대전제라는 것은 그럼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현역 대통령이 그 선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겠죠, 당연히. 네. 네, 그런 조건인 것 같은데. 제가 막 정치적 관심이 많아서 이재명 지지를 해서 이재명이 계속했으면 좋겠다. 요따구로 정말 좁쌀처럼 작은 생각으로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슬퍼요. 그거 아니에요. 한 존재는 시대가 만드는 건데 솔직히 김대중 같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이제 능력이 있을 법했는데 너무 노쇠한 시기에 역사의 이 배경 때문에 이른이 넘어서 너무 노쇠한 시기에 5년 단임을 맞아요. 했는데 네. 그걸만으로도 많은 싹을 틔웠는데 지금 한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그 주역이 될 리더 한 사람이 만들어지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다른 말로 하면 이재명 같은 존재가 우리 역사에서 또 한 번 키워지고 던져져서 활용될 그럴 일이 너무너무 바늘구멍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란 무엇인가라고 전 늘 표현하는데 누구인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역사의 한 어떤 어떤 추상적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역사의 담지자 같은 거죠. 그가 5년 하고 그리고 4년 중임이니까 8년 더하면 13년이에요. 그 정도로 이 나라를 만드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를 포함해서 그냥 막 우려와 반론 막 쏟아질 거 알아요. 네. 그래, 난 모르겠어. 어떻게 법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근데 그 가장 상위에 국민 의지가 있지 않는가? 네. 왜 이 시점에 그런 얘기를 해갖고 괜히 정부 곤란하게 만들어요? 이 소리도 떠올라. 그런데 내가 살아 있어서 네. 저는 올 초에 암 수술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죠. 옛날 네. 같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살아났어. 그렇다면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내가 속한 나라에 내가 충심을 당해서 기여할 게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하면 바로 그거예요. 이재명 같은 대단히 특출하게 정말 등장하기 어려운 존재를 우리가 적어도 10년 이상 써먹을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앞장서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연임이라는 그런 제도에 대해 사실은 이게 생각해 보면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서 관찰이 되는 게 정치학적으로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휴지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데 묘하게 지금 그 한국 사회에서 그런 미국식 민주주의를 차용하자고 하면은 보수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현실이 엄연하다는 게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뭐 그렇게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가 많다는 네. 100 가지 1000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100 가지 1000 가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두고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 상당한 정도 기간 한국을 맡아줘야 한다는 전제가 우선 확신이 들어야 된단 아 말이에요. 본인의 의지가 예. 중요하기 우리의 때문에 의지. 우리 국민의 의지가 이 대통령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모인다면 제도는 거기에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 투표라고 하는 결정적인 그 자격 요건을 만들 배경이 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됩니다. 아마도 인제 그 선생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인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이렇게 그 커뮤니티나 댓글의 의견들을 관찰하다 보면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많아요. 좀 소개를 좀 해 드리는 거고 그런 배경에는 아마도 이재명 정부가 6월 대선을 통해 출범한 이후에 달라진 대한민국을 보여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특히나 보면 첫 번째로는 정규재 그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같은 분도 얘기하지만 정말로 공조직이 살아나고 있다. 완벽하게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저도 정규재 주필의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읽었는지 하여튼 접하고 맞아. 굉장히 동일해서 인제 그 양반 얘기를 많이 옮기게 됐는데 이 한국의 모든 공적 조직이 정말 흐트러졌다가 제대로 가동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가적 역량이 발휘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 거기다 뭘 보태고 싶으냐면 그랜드 비전을 전 국민이 내면화한다는 일. 그게 굉장히 어려운 아 겁니다. 그랜드 비전.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각 개인으로 살잖아요. 이해관계도 다르고 욕망도 다르고 심지어 미래에 어땠으면 좋겠다도 정반대인 수가 많아. 그런데 어떤 역사의 줄기에서 거대한 인간 집단이 우리로 음. 치면 한국인들이 강대국으로의 전환에 대한 그랜드 비전을 갖고 움직여 본다면 그 사회는 지금 도달한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로 뛰어가요. 거기에 인제 선도자가 대통령직이라든지 누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수립돼서 6 개월 만에요. 그랜드 비전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 옵니다. 일단 어 뭐 이건 뭐 술자리에 가면요. 한 5 팀이 앉아 있으면 3 팀은 그 얘기하고 있어. AI, AI, AI. 맞아요. 예. AI에서 세 번째 규모의 나라가 된다는 게 어떤 어마어마한 의미인지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다른 변화가 생겨난다는 건데 그 밖에도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통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들 비밀인 양 뭐 말도 못하는 그 공화국제 그거는 물론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지만 네. 뭐 몽골과의 관계 설정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근데 한국이란 나라를 적어도 그러니까 뭐 그냥 아주 쉬운 비유로 들면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 정도 되는 위상의 네. 나라로 전환시키기. 물적 조건은 돼 있는데 발언권은 상당히 낮고 나라의 위상은 굉장히 쪼그라져 있는 옛날 상태인 것을 확 탈각시켜서 당연한 선진국, 당연한 강대국의 일원이 되는 그 모습을 아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그랜드 비전인데 이재명 정부 기간에 가능할 것이고 제가 조금은 더 집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5년 안에 될 수는 없는 과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 저는 그랜드 비전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그 박정희 정부 때는 그 조국 조국 근대화, 근대화라는 그랜드 비전이 있었던 것 조국 같고 근대화. 예.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표식이 그건 이제 따라다녔던 것 민주화 쪽 같고 얘기고 그렇죠. 제2건국. 그렇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요. 산업화 민주화를 지난 지금 AI 시대에서는 그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나서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성장 담론이 담긴 그랜드 비전이 필요하다는 게 선생님 생각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나라의 위상이 바뀌는 것.
이미 많은 부분에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정부의 관리들, 국회의원들 이들이 이 국제관계 우린 너무나 많은 교육을 하는 나라예요. 정말 우리나라 규모에 비해서 그냥 어디 볼리비아 한 구석에서도 한국 기업이 가서 뭐 하고 있다고 달라져야 돼요. 음. 인식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위치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모습이 달라져야 돼서 그래서 중국을 대할 때, 미국을 대할 때, 그리고 옆 나라 일본을 대할 때 이전과는 다른 모양새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 여러 가지 어떻게 장기적인 투자와 비전의 설계가 다 필요한 것인데 지금 보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사법부를 위시한 세력들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위협감 요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내란 잔불조차 청산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에 여러 가지 영장 기각 사례들을 보면서 과연 이 상황들을 우리가 안온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위기감이 일부 국민들 사이에 나옵니다. 얘기가 그 방향으로 가면 이제 조금 전까지 그랜드 비전 얘기하다가 탁 이제 한숨 쉬면서 돌아가는 건데 사법부가 보수적이어서 그런가, 사법부가 성역이어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극단의 생각으로 적어도 조희대 라인의 사법부는 내란 세력의 일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방법으로 수사나 조사를 관철시켜서 비상한 방법으로 재판을 열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걸 귀결짓는 거예요. 우린 과거에 다 그랬어. 아니 그랬죠. 예. 네. 그리고 불행한 체험을 가진 다른 나라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막 거의 평범한 일상처럼 전직 대통령이 뭐 재판에 나오네 안 나오네 뭐 하여튼 뭐 새삼 설명할 필요 없이 그렇죠. 네. 예 무슨 까불이 같은 재판관이 그 뭐 노는 건지 무슨 뭐 하는 건지 모를 재판하고 있고 이 진짜 이 황당무계한 사태를 들여다보면 첫째는 속이 터지지만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아 주변에 예. 방송 진행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기 방송에서 녹여서 게스트한테 질문을 하게끔 해 봤어. 그랬더니 다 내 얘기가 틀리대. 그러니까 내 얘기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갖는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이해관계가 걸린 그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두는 그냥 부릅뜨고 무슨 짓이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집단의 이해관계가 어 훼손되는 큰 상황 앞에서 저것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데 저는 가장 나쁜 그림으로 뭘 그려보냐면 국힘이 늘 암시를 줍니다. 이재명 정부 등장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구호들을 정부 비판에 구호 네. 내지만 한 번도 빼놓지 않은 구호가 한 가지 있어요. 아 어떤 거죠? 이재명을 재판에 회부하라예요. 그게 아주 묘하게 저 아스팔트 집단들도 그 얘기, 국힘도 계속 이재명을 재판에 회부하라. 근데 우리는 이미 대선 과정에서 파기환송이란 걸 겪었죠. 그러니까 가장 나쁜 그림은 이재명 정부의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다가 보면 굴절도 있고 그래서 지지율도 휘청거리고 하는 어느 시점에 윤석열은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석방이 돼서 극우들의 아스팔트 구심점이 돼서 마구마구 이제 뛰쳐나오고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에 전격적으로 회부되면서 빠른 속도로 그게 진행이 되면서 당선 무효를 목표로 한 일이 진행이 되는 그래서 이 정권을 엎어치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국힘, 사법부 또 공조기관에 숨어 있는 곳들, 그다음에 아스팔트 극우들 뭐 온갖 그들이 똘똘 뭉쳐 갖고 한번 뒤집기를 거기에 조중동이 뒷받침이 돼서 뒤집기를 시도하려고 하지는 않을까? 내년 어느 시점에? 혹시 저의 이런 상상이 너무 과도한 건가요?
아니 과도하다고는 생각이 저는 들지는 않고 왜냐하면 지금 사법부와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해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왜냐하면 아까 밥그릇 문제로 치환해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국민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법부는 지금 독립을 부르짖으면서 마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관철이 되면 하늘이 두 쪽 날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보수 세력의 그런 요구 사항과 아스팔트 극우들이 또 이제 현장 지지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그런 식의 드라마틱한 반전 전개가 왜냐하면 개별 재판장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재판의 독립이나 미명하에 언제든지 그렇게 사태가 급변할 수 있는 조건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법부는 한 번도 독립된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다 양대 정치 진영에 굉장히 기울어져 있었죠. 조희대가 정점에 있는 조희대 라인의 사법부는 명확히 윤석열과 입장을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의 주요 발언을 보면 명확히 알죠. 음,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윤석열을 석방시켰던 지기현 판사 보면 이거는 뭐 난 그 사람이 밤에 팸코 일베 이런 거에 열광하는 사람이 일 거라고 이렇게 혼자 추측을 해봐요. 그런 사람들 의외로 있거든요. 고위직에도. 그 사람도 명확히 윤석열의 줄을 선 거죠.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윤 측 변호인들, 김명현 측 변호인들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다 받아주면서 음, 그래서 사람이 좋아서 그러겠어요? 그쪽 에다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들을 진압되어야 될 내란 세력이라고 봅니다. 음, 그런데 한국의 공적 사법부야. 그리고 사법부는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상한 룰이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행정부의 장은 국민들이 탄핵도 시키고 마음대로 내쫓기도 손볼 수 하는데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해다 안 되면 낙선시켜서 내쫓는데 아니 이 판사들은 도대체 뭐길래 시대에 역행을 해도 자기 그 고객일 수 있는 변호사들하고 룸살롱을 헤매고 다녀서 술을 처먹어도 예규에 어긋나는 괴상한 재판을 해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이건 정말 끔찍하게 잘못된 거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사실은 그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의 주체가 또 윤석열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이 사법 개혁을 두고 이제 일부에서 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약간 검찰 개혁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동의 지반이 워낙 높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고 다만 사법 개혁은 약간 좀 더 세련되고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조희대 임기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그런 제언을 하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아, 지금 하나의 사례를 들게요.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 같은 거예요. 아마 그거를 관철시키면 일단 정권 지지율에 엄청나게 이제 지장이 올 겁니다. 휘청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일단은 그걸 들이미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현 재판부가 얼마나 엉망인지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이해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끝끝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수립한다 만다 이걸 어떻게 정할까요? 정하는 방법이요. 예. 예. 제 마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결정과 판단은 플레이어들한테 맡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에서. 네. 그다음에 용산과 오가는 정무수석도 존재하고 하니까 그렇죠. 네. 집권 권부에서 최종 판단을 하면 그 판단에 따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플레이어는 아니에요. 지지자이고 압력을 가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그런 80만 혹은 100만의 일원이지 직접 플레이어들이 내리는 최종 결정에는 승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정당의 모습을 많이 봐왔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다르게 지금의 민주당은 나름 결연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의지가 충만한 경우가 없어요. 근데 그 개별 구성원들 중에 못마땅한 사람이 있겠지. 사람은 여러 모습이니까. 그래서 형한테 말하고 누나한테 말할게요라고 해서 노이즈를 일으키는 웃기는 사람들 다 있어. 근데 전체적인 그 조직 문화 속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갖는 온갖 진흙탕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걸로 저는 하여간 민주당의 당적인 최종 결정 또는 이
용산과의 조율된 견해가 나오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떠오른 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장관을 이제 일컬어 가지고 그 백조에 비유하면서 내가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백조라고 한다면은 내가 얼굴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열심히 이렇게 그 헤엄치는 발이 있다. 그 발에 백조의 발에 정성호라는 사람을 비유를 했었는데 이 얘기 왜 떠올랐냐면은 중요한 게 지지자들도 당연히 정부 출범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존재하고 그중엔 다수의 의견이 존재하겠지만 우리 플레이어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줄 알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도 이제 뭔가 정립된 무언가가 없어 보여서 그 얘기가 굉장히 새롭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 하는 거 보면 속이 터지죠. 근데 마치 그 분명히 이재명의 사람인데 검찰 편을 드는 듯한 사람, 예? 검찰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한 듯한 모습, 그거는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대표적인 게 김병기 원내대표죠. 김병기. 예. 뭐 보니까 쇼츠에 김병기를 그냥 천하의 역적으로 막 몰아세우는 그런 거 많더라고. 그럴 리는 없죠. 그리고 김병기가 뭐 바본가? 다만 이제 노선과 선택에 있어서 좀 내 마음 같지 않은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선에는 영향을 목소리를 내죠. 근데 큰 결정 앞에서는 일단은 승복해야 되는 거죠. 저번 선거 때도 선거 제도 갖고들 뽀글뽀글했지만, 그렇습니다. 예. 네. 전 제일 안타까운 게 정청래에 대한 그 민주당 당원들의 비난이에요. 아, 정청래 대표에 대한 예. 저는 정청래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가령 그 대의원제를 해체해서 1인 1표제로 간다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 1인 1표로 가자는 취지는 뭐 옛날에 쭉 해왔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의원들이 기득권화되는 거죠. 자기가 확보한 대의원들이 이제 이 과대 대표되는 그런 측면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사실 이재명이라는 당 대표를 정점으로 해서 구성돼 있는 현 집권 현직 세력. 국회의원이나 네. 또는 지구당 위원장, 음. 이런 라인과 그들에 의해서 선발된 대의원들이 과연 배척해야 될 기득권 세력이냐? 난 이런 점에서는 의문이 가요. 그리고 다수가 1인 1표를 갖고 마구 이제 표를 행사할 때 그 다수에는 예기치 못한 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국힘이 보여줬잖아요. 뭐 민주당의 통일교가 들어와서 횡포를 종교 부리진 집단이 않겠지만, 예를 들면 네, 뭐 네. 그러지는 않겠지만 등등 해서 1인 1표제만이 지고지선한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그 완성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하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를 관철하려고 밀어붙인다 해서 정청래를 뭐 자기 정치하려는 역적으로 몰아붙이는 걸 보면 그건 또 너무 과도하고. 이건 예. 아닌데? 그렇게 해서는 대통령도 될 수 없고, 그거 아닌데? 자기 세력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키워서 된 사람이 어딨어? DJ든 노무현이든 다 감화 감복을 받아갖고, 난 죽어도 이 사람이 되도록 한번 이런 건데, 그러니까 너무 심한 그 의심과 그다음에 너무 쉽게 함부로 내뱉는 그 비난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요. 자중할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신 네. 거고, 그 정청래, 김병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성호 장관 얘기도 잠깐 했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간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를 해오셨는데 이렇게 쭉 열어놓고 집권한 다음에 보니까 야, 이 정치인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새롭게 봤다거나 혹은 괜찮다라고 느낀 사람이 좀 있습니까? 아이고 뭐 한 사람만 꼽기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특정인을 꼽지는 않겠고요. 지금 민주당에 얼굴이 자주 보이는 사람들, 뭐 이런 유튜브에도 나오고 하여튼 자주 보이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그쯤 하면 된 거예요. 대단히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안 보이는데 또 그렇죠. 숨어서 하시는 하는 분도 사람도 있겠죠.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래도 정치인 비난 저래도 정치인 비판, 그건 뭐 동네북처럼 하는 건 뭐 이해를 가는데, 사실은 정치 집단이 제일 깨끗한 편이거든요. 그 정치 후원금 받기 시작한서부터. 아니 예전에 정치 후원금 없을 때는 자기 돈으로 아니 정치했어야 그러니까요.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자기 돈이 어디서 나와요?
검은 돈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검은 돈의 제공자의 뒤를 봐줘야 되는 게 국회의원의 당연하겠죠. 숙명이었어. 네. 근데 지금 적어도 민주당에 그건 못할 거거든. 그걸 못할 거야. 그러니까 대중이 참여해서 후원도 하면서 자기 의견도 내면서 그리고 이런저런 캐리어를 통해 볼 때도 지금 민주당 구성원 정도의 그러니까 지고지선한 최상의 정치인상을 너무 그리진 말자고. 네. 그래서 지금 정도의 사람들을 이끌고 우리가 긴 미래를 설계할 만하기에는 뭐 매우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후보군들이 적어도 그 여당 안에서는 이렇게 설왕설래가 좀 있는 편인데 일단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얘기해 보면은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저도 확인을 해보니 안 할 거예요. 정말로 안 나올 거라고 제가 확인을 했고 그럼 남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민주당의 현역 의원과 최근에 정원호 성동구청장도 많이 이름이 거론되고 아니면 제3의 또 인물 수혈입표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서 혹시 주목해서 본 분이 있습니까? 네, 그건 확실히 있어요. 아 누굽니까 확실히? 저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 네.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는데 정파를 떠나서요. 네. 서울시는 시행정 전문 경력을 가진 사람이 국제도시 서울을 좀 다듬어야 돼요. 아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정원호예요. 아 정원호입니까? 해가 떠도 정원호, 달이 떠도 정원호. 야 선생님 이렇게까지는 누구를 말씀 잘 안 하시는데 그 지금 이제 후보군에 올라온 뭐 박주민 의원도 있고 또 누구죠? 뭐 전현희 의원도 전현희 있고 뭐 서영교 있잖아요. 의원도 네. 있고 박홍원 의원도 있고 현역 의원들이 많이 출마를 하겠다고 했죠. 그분들의 성취 동기를 폄하할 수는 없죠. 나도 큰 정치를 해보고 싶다 뭐 알겠는데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골라야 돼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나에게 맞는다 하는 거하고 시행정을 잘한다는 건 정말 다른 거예요. 그중에 그 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 시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는데 2년 3년 걸릴 사람들도 많아요. 아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예, 정원호가 해야 돼요. 저 정원호하고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전혀 행- 모르실 것 같아요. 예. 행정만 본 거예요. 행정만. 음. 성수동 키우듯이 서울은 아직도 너무너무 다듬어야 돼요. 다듬을 게 많아. 박원순 시장이 정말 그 허술한 데를 다듬어 놓은 거거든요. 큰 그 빌딩, 골목골목을 큰 거 안 짓고 음. 지금 외국인들 와서 유럽보다 좋네 이런 데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다 이제 박원순의 손길인데 불행한 일로 대가 끊겼는데 정원호가 좀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정치적 입김이 발언권이 세고 막 정면으로 여야 맞부딪히는 그런 것보다 정원호 같은 사람이 득표력에도 유리해요. 아. 네. 근데 정원호 구청장이 예를 들면 그 일례로 이제 방송 같은 데 나온 모습들을 선생님 보시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뭐 대체로는. 행적도 네. 찾아보고 네. 방송을 한 3번 봤나? 예. 아 그렇군요. 그렇게 본 결과 정원호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정원호 구청장이 언변이 막 이렇게 특출난 사람은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근데 언변이 되게 못났지. 근데 이래 그런 정치인들을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관찰을 좀 어쨌든 간에 직간 접촉을 하셨을 텐데 네. 그럼 그 사람이 끌리는 이유는 그 아까 행정가적인 면모 이런 거 말고 인간적인 매력도 있어야 당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매력을 느꼈습니까? 그게 너무 부족하더만. 그거 훈련을 좀 받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크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뭐 국힘 쪽이라도 아 있어야 되잖아 이게. 예. 개인 캐릭터가 대중을 딱 끌어당기는 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 존재해요. 맞아요. 네. 예. 가령 홍준표도 그런 매력이 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인기가 이렇게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 예. 거. 참 그런 점에서는 저 양념 안 한 음식 같은 그런. 근데 뭐 박원순은 매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더 네. 어떻게 보면 더 사실 밍밍했죠. 그 이 박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지루하기 이를 데 없는 아저씨였지. 그러나 이제 의지와 역량을 갖고 시행정을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시끄러운 노이즈도 안 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뭘 느꼈냐면 정원호 씨는 뭘 해야 될지를 확고부동하게 알고 있더라고. 아, 뭘 해야 될지를. 내가 시행정을 맡으면 서울시를 맡으면 뭘 해야 되겠다에 대한 플랜과 확신이 아주 명확하게 서 있는 사람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느낀 결론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꼭 재밌는 사람이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적어도 진보 성향을 갖거나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일 제대로 할 사람 이 사람만 맡겨주자. 그러고 싶어요. 소문 시끄럽지 노이즈 없는 시장으로. 네. 아 정말로 이제 그 오랜만에 선생님을 만나 듣다 보니까 이런 인물 평가지도 좀 하게 되는데 그 어쨌든 간에 지방선거 또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대하고 중요하긴 하지만은 다양한 권역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얻느냐 마느냐의 사활이 걸린 전투이기도 하기 때문에 큰 판에서의 전략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민주당이 선거를 어떤 전략과 방향을 가지고 치러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략과 방향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전략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총선 그때 민주당 내지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를 했어요? 피 터지게 나갔어요. 그렇죠. 예. 투표장에 안 나갈 수 없게 예. 예. 기어갈 수만 있어도 투표를 다 했죠. 한 거예요. 그 후에 대선은 어땠는지 아세요? 보수 쪽에서 기어갈 수만 있어도 다 김문수 찍었어요. 그래서 41%가 나온 거예요. 꽤 많이 나왔죠, 사실은. 그럼. 네. 기어갈 수만 있어도 투표장엔 기필코 가야 된다는 이 엄정한 인식만 있으면 민주당은 무조건 이겨요. 아, 간절한 게 있어야 되는구나. 예.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느슨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재명 지금까지 6개월 받고 다음 내년 6월 아니에요. 내년 6월입니다. 6개월 남았어요. 예. 거의 1년을 지켜보게 될 텐데 음. 그 공과 아픔과 슬픔과 성취와 기쁨을 이렇게 같이 파도를 타다 보면 또 결연한 의지가 생길 텐데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투표율이 50% 내외이기 때문에 투표장에 나오는 데가 이기는 거거든. 평소에 지지율하고 관계없는 거거든요. 기를 쓰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지난 대선과 어떻게 보면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이 더 비유가 적합할 것 같은데 정말로 그 범여권 지지자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라는 게 윤석열을 일당들에 대한 비행들을 보면서 그럼 정말 이대로, 투표로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거였다면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내년 6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받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해왔던 것처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그 남은 6개월간의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결국 귀결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꼭 남은 6개월이라기보다 이재명 씨가 대통령으로 얼마큼 있을지는 몰라요. 아까 제 얘기하면 13년 있는 거고 최장 그런 거고 지금. 상식에 의하면 13년 해야 돼. 상식대로 하자면 이제 뭐 한 4년 남는 건데 3년 반 남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뛰어난 사람은 예측을 항상 벗어나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예측을 벗어나는 일을 할 겁니다. 그냥 무슨 소리 할까 봐 하나의 예를 들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한다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난리가 났어. 맞아요. 기억납니다. 예. 특히 진보에 지읒자만 달고 있는 사람도 다 난리를 쳤어. 저도 나가서 반대했어요 그때. 예, 반대 시위하고. 저 하나 자랑할까요? 그때 한겨레 신문에 내가 고정 칼럼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뭐라고 썼냐면 이러저러한 그때 제가 일본에 있었어요. 그 동경에서 보낸 편지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걸 밀어붙인다. 그러면 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걸고 싶다. 내 판단을 걸고 싶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봤는데 그때 목숨 걸고 반대했던 자들이 한 번도 반성한 거 못 봤어. 그건 맞네. 내 판단이 틀렸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TV 토론회 이런 데 나와서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한 명도 못 봤어. 한 명도. 있어. 그 교수 이모 송모 뭐 하여튼 단 한 번도 반성을 안 하더만. 그러니까 그 이재명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해안이 당대 대중에게는 이제 이해가 안 가요.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그 보수 세력들이 막 완전히 색깔론으로 난리를 쳤지만 평화 체제 구축 지금 아무리 북한하고 사이가 저도 오늘 전쟁이 날지 내일 전쟁이 날지 모르는 그 사태 아이, 아니잖아요. 네네. 옛날엔 진짜 그러고 살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포석은 현재는 뭐 정권 인수해서 수습해서 기본적인 거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도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긴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소위 큰 포석이 있는 그 시대적 인물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벙찌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건 금세 할 수는 없어. 그렇죠. 권력 기반을 좀 더 네. 강화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열심히 얘기했던 한국의 세 번째 도약, 다음 단계로 나가는 일에 향도자, 리더가 가는 방향을 바라보면 되리라. 제 얘기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하세요? 이 입장이 아니라 믿고. 우리가 신뢰한 사람이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앞길로 끌고 있잖아요. 거기에 좀 더 주목하는 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김학 선생님과 이러저러한 그런 현안 이야기들 이재명 정부 6개월 얘기해 봤는데, 야, 정말로 이제 사실 그간에는 방송 전혀 안 하셨잖아요. 물론 방송을 처음이에요, 너무 처음. 잘하시는 유명한 분이긴 합니다만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게 되면 다시 열었을 때는 뭔가 막힘이 있거나 주저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주저함 없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유튜브에서 요새는 그 법 전문가 아니면 기자 이들 아니면 말할 수가 없어. 다 법조항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철학적인 비전이나 요런 뭔가 명쾌하게 정세를 그렇게 큰 틀에서 사고하는 사람들이 드물긴 한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에 그 맞아요. 흥미성 네. 때문에 이제 메모리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음. 잊어먹는 게 있는데 나는 근데 법 하는 것 때문에 돌아버리겠어요. 법. 오히려 그 당위적인 부분이 생기면 그거는 법을 맞추면 되는 건데 그럼요. 우리는 법이 안 돼서 당위가 안 된다고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역사가 진일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법에 가로막히면 아무것도 못 바꾸는 거죠. 법은 대중이 만든 거예요. 네. 역사가 만든 거예요. 대통령 임기도 음. 국민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왕정을 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해서 내각제를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냐고? 현역 대통령의 재출마를.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앞으로는 또 전에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경향TV와 함께 정기적으로 찾아뵙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예, 뭐 목숨이 아직은 한동안 붙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럽시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갑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낮 4시에 인물비상구로 돌아옵니다. 탐구 인물은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우 의원, 김병주 의원 등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